그 다음에 저 또 특이하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한창 2천만 원을 돌파할 때였는데 이것도 자산 배분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이 한 60% 정도를 해서 이렇게 60% 내에서는 현진국 반, 신흥국 반을 넣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모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걸쳐있으니까. 네, 뭐든지 오르니까. 저는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박운서라고 하고요. 최근에 나는 88년생 지방직 공무원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이렇게 원호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제가 원호님 팬이라서 재밌게 읽으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또 지방 소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도 들으시러 오신다고 하시고 또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지금 영주에 내려와서 오늘 영주도 돌아보고 이야기도 좀 할 겸 해서 뵀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영주가 네. 생각보다 동네가 엄청 깔끔해요. 특히 사람들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 이미지 하면은 아직도 뭐 밥 내고 길게도 좀 다니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지방 도시가 전부 다 나름 거기 시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뭐 영화관이나 뭐 쇼몰이나 수영장이나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저희가 아까 처음 만났는데도 다 그냥 새 상가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쪽은 네. 신도시로 개발을 한 도시기도 하고. 신도시 쪽이에요, 예, 거기가.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집값이 서울에 아마 4분의 1 정도 되지 싶은데. 근데 아까 아파트 하나를 딱 봤는데 21년도 신축 아파트 정도 되는데 한 4억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올라서 4억이지. 올랐어요. 네, 게다가 또 한 10년 넘은 집 하면은 2, 3억대면은 충분히 뭐 2, 3억대 30평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뭐 교통체증 같은 게 또 별로 없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 좀 되게 만족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인데도 서울은 막 나들이 하려고 네네네. 서울 빠져나가는데 막 한두 시간 걸리고 네네네. 차 타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네. 막 이런 건데 운전을 해보고 왔지만 네. 너무 쾌적해요. 저는 이제 영주시 공무원이지만 그 옆에 봉화라는 군에 살거든요. 네. 거기가 제 아내가 그쪽 직원이라서 네. 제가 이렇게 신혼집을 그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출근하는데 20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들 출근 멀지 않냐고 걱정을 해주세요. 걱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평균 직원들의 평균 시간이 5에서 10분이고 5에서 10분이요? 예. 길이 안 막히니까 출퇴근이 보통 10분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저는 되게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 자기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10분 차로 주차하는데 5분 걸려서 10분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쾌적할 것 어디 같아요. 가느냐 해서 시간 낭비를 좀 많이 저는 줄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살면서 길바닥에서 쏟는 시간이 네. 이 서울 그런 데서 살면 대도시에 살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식당도 이제 곧 도착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구도심 같은 느낌이었고 저기가 이제 영화관이 하나 롯데시네. 롯데 시네마가 있네요. 여기 가면은 사실 대관 느낌입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 혼자 본 적도 있고. 영주 근데 시내 아까 다이소 잠깐 가봤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이거 지금 다 젊은 사람 걸어다니고 있고 활기가 있는 느낌? 대학교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원호님도 뭐 되게 네. 취미생활이 뭐 런닝하시고 네. 수영하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거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디 대한민국 어디 백령도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생활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예. 체육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서. 대부분 뭐 젊었을 때야 뭐 어디 뭐 연애를 위해서라도 이제 도시에 사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하면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심플한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네. 어디든 대한민국이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불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처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쪽 주변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지방 내려오니까 어떠냐 하니까 똑같대요. 그때도 그냥 출퇴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그냥 운동하고 이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출퇴근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냥 뭐 가끔 카페 가고 그다음 뭐 가끔 운동도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처제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재테크 제가 책 읽은 거 보니까 꽤나 이제
체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걸 하는데, 네. 이제, 원래는 제가 뭐, 그 여행을 좋아해서, 그 여행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일본도 가시고, 유럽도 네. 가시고. 네, 네.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대기업 가서 한 2년 정도 돈 한 4천만 원 정도 모아서, 네. 그 퇴사하고 이 4천만 원 1년 동안 세계 여행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취업이 좀 마음에 드는 데는 못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네. 이거는 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면은 다시 경력 같은 거 인정해주는 데가 없고, 다시 재지점을 쳐야 되는데, 공무원이, 예, 그죠? 그러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고, 어쩌다가 또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결혼 언제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2015년에 했으니까 28쯤에 했거든요. 네. 좀 지방이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28이면 예, 예. 진짜 빠르다. 예. 지방이 좀 많이, 제 친구들도 대부분 그 정도에 하고, 제 친구들 이런 애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키운 애도 있고, 확실히 집값이 싸니까 빨리 하는구나. 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리고 전 그때 취업했는데, 제 29대니까. 근데 뭐, 석사까지 하시고 마시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은 그만 못 듣겠고. 근데 와보니까 좀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런 것처럼. 아, 뭔가 충분히. 좀 하고 싶어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재테크라도 공부를 해야겠다. 네. 도서관에 가서 여기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당연히 저도 뭐 부동산 해봐야겠다. 네. 워낙 대한민국이 부동산 부동산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하다가 일단 포기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무슨 뭐 상권 분석, 무슨 동,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상권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매번 갈 수도 없고 그죠. 뭐 열심히 뛰면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겠더라고요. 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 여기에 뭐가 개발되고 이런 거에 대해 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뭔가 발전하면 여기가 뜰 거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개도 못 사고. 예, 맞습니다. 부동산 스코어에서 하나를 밖에 못 하는데 그것도 어렵기도 하고. 예. 뭐 제일 큰 건 돈이 없어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까? 예. 유명한 데라서 부동산은 첫째로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공부를 해보게 됐는데 결국 제가 느낀 거는 많은 것들을 공부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거를 지워 나가는 약간 속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사실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게 너무 종류가 많아서 모든 것이 정답에 가까운데 이 중에서 속어법을 한 다음에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찾은 게 이제 금융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김성일 작가님의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뭐 S&P 500만 해라 하는 뭐 좋은 목을 책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도 다 읽고 하다가 처음에는 S&P 500만 하는 게 쉬우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는 S&P 500 ETF가 전부 환해치다가 거의 7, 8년 전이라서 일찍 하셨네요. 네, 그렇죠. 워낙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살 때 저희 집값이 1억대였거든요. 지금도 얼마 안 합니다. 뭐 2억 얼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로 하니까 금방 갚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뭐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 거 해서 사실 요즘에 1억대면 어디 진짜 찾기가 힘들 텐데 처음에는 뭐 아예 완전히 룸도 못 사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갖고 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굴릴까 하다가 자산 배분 투자 그런 걸 만나게 돼가지고 처음에 쉬운 거 S&P 500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직투도 힘들었거든요. 워낙 초창기라서. 인프라가 안 됐어. 직투 하면 수수료도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전부 그 지연 시세라고 15분 전에 거를 10분 이렇게 하고 돈을 내어야 실시간으로 주고 아주 진짜 옛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S&P 500 한 노출 ETF라든지 그런 게 한 2020년 때 출시가 됐던 걸로 타이거, 에이스, 타이거랑 뭐 그다음에 코덱스 이런 에이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S&P 500을 기준으로 하면서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S&P 500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갖가지 자산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재미를 보는 그런 건데 처음에 저도 S&P 500만 쉬우니까 하다가 공부를 자꾸 하게 되니까 2000년대 S&P 500은 빌빌거렸는데 코스피는 그 당시에 3배 이상 오른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를 공부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S&P 500만 하다가 나중에 어젠가 장기간의 횡보장이 왔는데 코스피는 사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코스피가 3배, 4배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딜 수 있겠다. quy 때문에. 그 생각에 이제 배차는 매부할 때 주식에는 한국이랑 미국
미국 비중은 그래도 뭐 한 70대 30 정도로. 네. 미국을 70, 그렇죠. 미국을 네, 30. 네, 맞습니다. 네. 시작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금리가 워낙 낮아서 채권을 넣기가 참 부담스러웠고 채권 ETF가 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저보다 선물 이런 것들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금을 집어넣으면은 그래도 뭔가 해지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또 특이하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한창 2천만 원을 돌파할 때였는데 이것도 자산 배분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책 쓰시는 분들이 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 아예 언급조차 안 하거든요. 당연히 전통적인 자산은 주식, 채권 요거고. 그죠. 김성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래도 금 같은 거를 좀 많이 추천해 주셨고 지금도 아마 전통적으로 금은 안 넣는 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개인이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잘은 모르는데 넣으면은 어차피 다르게 움직이면은 또 거기서 또 재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는 안 넣고 3% 정도만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서 시작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이 또 괜찮지 않나. 막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러다가 또 제가 2년 전에 중국 파견을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실제로 허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약간 한국의 카이스트처럼 대전처럼 카이스트가 있는 한국의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업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허베이에서 그 제조업 대회라는 걸 열거든요. 말 그대로 제조업 대회랑 콘테스트 같은 약간 그런 건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와 너무 기술력 발전이 놀라운 거예요. 딱 보였어요, 그때도. 사실 깊이는 잘 찾았죠. 모르죠. 어차피 부스에서 보는 것 뿐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발전한 게 놀라워서 중국도 그전부터 넣었는데 좀 이거를 약간 좀 확신 같은 게 없다가 이거는 진짜다. 이건 진짜다. 이제야 뭐 한국에도 뭐 비아리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그러지만 가면은 비아리 차가 정말 많거든요. 택시들도 그렇고 전기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확신을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인도도 약간 뭔 생각을 했냐면 인구가 중국은 몇 %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좀 나중에 좀 정리해야겠지만 처음에는 미국과 한국을 하다가 7대3으로 7대3 정도로 하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선진국과 신흥국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결국에는 평균 획이라고 어느 정도 나중 되면은 비슷한 값에 수렴하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동안 이게 잘 나갔으면은 못 나갔던 것들이 저평가가 되면서 그 다음 10년은 어느 정도 이게 잘 나가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같아지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이 뭐 물극필반이라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처럼 모든 것들이 뭐 한 방에 아니다. 도달하는 거는 그렇죠. 도달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 사이클이 있어서 그 신흥국과 그 선진국의 사이클을 그런 게 평균 회계 같은 걸 보고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을 반반씩 구성해야겠다. 미국을 반 정도. 선진국 다른 유럽을 넣기에는 또 너무 포트폴리오가 지저분해지고 ETF도 많지가 않아서 미국을 반하고 나머지 신흥국 해가지고 중국, 인도, 한국 이렇게 넣은 거예요. 한 분의 1 정도 짜갈라가지고 중국이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비중이 한 20% 하고 인도랑 한국만 15%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가 있고 홍콩에 있는데 그것도 좀 대충 알아가지고 넣고 그렇게 가지고 한 5, 6년 정도 한 4, 5년 정도 전부터는 그렇게 하고 포트폴리오는 거의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한 60% 정도를 해서 이렇게 60% 내에서는 선진국 반, 신흥국 반을 넣고 채권을 한 25% 정도 해서 미국채 반, 한국채 반 넣고 금을 11% 정도 하고 진짜 다양하시네요. 비트코인을 한 3% 정도. 그러면 어디가 올라도 일단은 다 걸리시겠네요, 지금은. 되게. 제가 좀, 그러니까 뭔가 1%의 확률이라도 횟수를 되게 늘리면 언젠가는 성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것저것 걸쳐놓고 한 개만 잘 터지면은 약간 항상 재미를 보는 삶 자체도 약간 그런 걸 추구하거든요. 지금 오원님도 만난 것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매일 보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다방면으로 사실 걸쳐놓고 항상 재미를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같이 이렇게 올랐을 때도 이번에도 안 놓치고 재미를 계속 받고. 몇 년 전에는 금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죠. 작년이었나? 갑자기 그때도 항상 재미를 보고 비트코인 재미를 아주 많이 봤죠. 거의 2천만 원부터 했는데 지금 1억 1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 되요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평가 금액이 아니라 비트코인 금액이 시세가 3%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기분은 좋잖아요. 뭐 그렇죠. 항상 포모를 느낀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항상 이거 오르면은 재밌고 채권도 있고 저거 오르면은 재밌고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짜놓은 네. 게 실제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보는 것도 굉장히 네. 조금 맞습니다. 네, 좋을 것 원하는 같고. 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제멋대로 움직이죠. 사실 상향을 하겠다고 한다는 믿음은 있지만 근데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한 달에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투자하는데 월급 들어오는 날에 네. 그냥 비중 보고 좀 떨어진 거 맞춰가지고 사고 그리고 뭐 제 인생 재밌게 살다가 또 월급 들어오면은 또 그렇게 하고 한 달에 제가 인터넷에 연재를 하는 게 한 달에 10분 연금 투자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네. 1년에 10분 2시간이잖아요. 네. 1년에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으로 금융자산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네. 좋은데요? 찐 고수가 여기 영주에 계셔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엑셀로 하다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알게 돼서 네. 나중에 있게 되면 뭐 공유를 해드려도 되는데 그 현재가를 땡겨와서 지금 이렇게 뭐 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짜여 있고 네. 포트폴리오에서 현재가 이게 포트폴리오. 예, 맞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리고 현재가를 자연으로 땡겨와서 예. 지금 이제 금액이 얼마고 네. 이제 리밸런싱을 원래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으면 여기서 이거를 뭐 얼마 팔아야 이 정확한 비중이 된다 이런 것도 계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은 6억 8천 정도 예, 됐고 맛있다. 나머지 제가 또 뭐 공제라고 공무원이나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되게 많이 넣었어요. 공제라고 금리가 조금은 세거든요. 대신에 20년 동안 못 찾는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또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와 있고 짜잘한 거 해가지고 금융자산은 지금 순으로 한 7억 6천 정도. 예. 30대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88년생. 그때 6억 넘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런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네. 2019년 5월 달에 1억을 돌파했고 그 당시에는 투자라기보다 전부 그냥 열심히 그냥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가지고 보통 시작하신 거예요? 뭐 대출금 집 사는데 대출금에서 마이너스죠. 근데 제가 2015년에 결혼했으니까 네. 그때 그때는 집값이 1억대밖에 안 하니까 네. 열심히 대출을 같이 갚아 나간 겁니다. 일단 1차는 대출을 갚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하셨고. 그죠. 그 당시에는 투자라는 걸 모르니까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을 때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바보짓으로 빨리 빚을 없애고 싶어서 뭐 근데 맞벌이 하고 하니까 월급은 적지만 예, 제가 또 뭐 가소비 같은 걸 안 해서 열심히 뭐 둘이서 갚으니까 금방 갚더라고요. 그러면 15년에 집 사서 빚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빚이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억 정도? 예. 그거를 다 갚으니까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한 3,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4년? 2019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왜냐면 지방에 뭐 집값이 싸니까 요즘에도 뭐 2, 3억짜리도 많고 신혼부부들도 보통 여기 2억대에 많이 구하거든요. 네. 30평? 네, 30평, 2억. 30평 2억대가 좀 고축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사시는 곳인데 네. 가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3, 4년 뒤에 이제 그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2019년쯤부터 2018년쯤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투자 실제로 한 건 2019년부터. 그러면 뭐 시드를 가지고 하셨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매겨 야금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0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순으로 올라오시겠네요. 네, 처음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뭐 그렇게 뭐 요즘에 서울에는 뭐 외도씩 보태주신다는데 저희가 뭐 그냥 네. 저희 아버지 근무하신 외벌이 그냥 그거라서 뭐 딱히 그런 건 별로 없었고 또 저희가 또 육아휴직을 공무원은 각각 한 아이당 아빠 엄마 구분 없이 3년씩 쓸 수 있거든요. 근데 3년씩 각각 다 썼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복지가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월급은 적지만 좀 안정성이 있다는 게. 사실은 각각 3년씩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질병휴직하고 해서 7년 정도는 사실 외벌이였죠. 그러면 19년에 결혼을 하시고 그렇죠. 19년에 정도. 19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고 근데 그 사이 시작하고 그때부터 7년 사이에는 공백이 사실 조금 거의 외벌이임에도 사실 돈이 그렇게 뭐 대출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7, 8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죠. 되게 빨리 올라서 저도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와이프도 좀 어안이 벙벙해하고 뭐 대출 끌어 쓰신 것도 아니시고 그거는 좀 있으셨어요? 2020년도였나? 코로나쯤이었나? 네. 아니다. 코로나 때는 아니었고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S&P 500이나 이런 인덱스 투자가 대출 금리보다는 확실히 높겠구나 확신을 얻어가지고 공무원은 또 연금 담보대출이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담보대출.
많지는 않고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예. 그거를 이제 아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내고 지금도 금리가 별로 안 비쌉니다. 3.5% 정도. 그런 거는 이제 적절히 좀 활용을 좀 했죠. 나름의 좀 레버리지, 부동산 레버리지 때문에 되게 재미를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근데 금융의 또 어느 정도 단점은 레버리지 하기가 힘든다는 점인데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활용했다 싶어가지고 뭐 크진 않지만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몇 년 전에 해서 또 재미를 본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이럴 때마다 제가 그냥 이거는 뭐 보여드리면은 그냥 재미로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그러니까 1억 포인트가 빨간색이 그때는 계속 그냥 뭐 저축만 계속 했는데 뭐 1억 도달하고 뭐 1억 도달하고 2021년도 텀이 짧아지는데 계속 외벌이라 가지고 라서 지금도 외벌이거든요. 점점 텀이 짧아지더라고요. 지금 왜 외벌이시죠? 아내가 육아육 중입니다. 초등학교 가서 텀이 짧아져가지고 최근에 또 7억 넘고 지금 7억 5,300이고 최근에 이제 보면 7억 6천까지 왔는데 야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리고 하락장을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큰 하락장이 왔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좀 약간 부동심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그냥 숫자일 뿐이라 어차피 뭐 하락하면은 그게 기회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고 담을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아까 제가 또 말씀하다가 헷갈렸는데 2022년에 그때 대출을 했어요. 하락장일 때. 그러니까 그때다 이제 싶어서. 그죠. 그럼 이제 코로나 때를 놓쳤거든요. 2022년대가 18% 떨어졌는데 거의 그렇죠. S&P 500 거의 코스피는 더 떨어지고 더 출렁이죠. 더 빌빌거려가지고 그럼 대출 받으신 거 그때 코스피를 들어갔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많이 샀겠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짜인 대로 그냥 많이 빠진 거를 항상 사는 구조라서 S&P 500보다는 아마 코스피를 많이 샀지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기계적으로 그냥 그 브레드티드 열어서 이거 사라고 했을 때 그냥 부족한 거 채우고 부족한 거 채우고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이거 그냥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채권 빠져서 채권만 거의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 그럼 그러한 투자법이 지금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정도? 제가 한 거는 근데 운이 좀 비트코인도 넣고 해서 운이 좀 좋아서 한 13% 정도 나온 것 같아요. CAGR 했을 때. 좋네요. 네, S&P 500 몰빵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 수익률보다 높거든요. 시장의 보통 시구를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장이나 그런 거를 더 방어를 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모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왜냐면 뭐든지 오르니까. 2023년에 고소이동 하면서 그 당시에도 한 4억 정도? 주변에 되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안 하더라고요. 좀 해봐라. 네, S&P 500 몰빵이라도 하고 투자하면 이렇게 나처럼 재미 본다. 계좌 까고 했거든요. 계좌도 까졌어요? 네. 그거 회사에서 쉽지 않은데. 뭐 제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좀 신뢰가 있으니까 니는 얼만데 이랬을 때 뭐 저 이렇게 까면 4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안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S&P 500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했죠. 한국도 분명히 오를 날이 온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전부 비웃었죠, 뭐. 게다가 2024년 12월에 그 사건 터지고, 계엄 터지고, 완전히 날아가서. 그를 연재할 때도 2025년 4월인가에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막 어떤 사람들 쪽지보내고 이랬어요. 한국을 왜 넣었냐고. 맞아요. 국정원에서는 지능수는 아니냐면서. 맞아요. 그런 얘기 엄청 들었죠. 1년 사이에 레벨가 저도 뭐 이렇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리밸런싱 하면서 계속 팔기만 했죠.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연재글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비중이 너무 낮지 않냐고 말을 해요. 요즘에 좀 그렇더라고요. 미국만 하니까 지금 댓글이 엄청. 그죠, 맞습니다. 요즘 왜 안 하죠? 지금 뭐 제정신이세요?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2,000일 때는 안 사다가 8,000 되니까 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S&P 500만 가겠다 이렇게 하는 모든 원칙만 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칙을 제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코스피 넣은 것도 그 당시에 3,000을 돌파하면서 포모 때문에 넣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넣고는 저도 이제 원칙을 그리고 3,000 되자마자 바로 박살 나가지고 내가 원칙을 어긴 대가구나. 여러모로 경험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네요.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근데 이제 궤도권에 올라오셨네요. 이제 한 보니까 6, 7억 정도 되면 한두 사이클만 큰 거 하나 더 차면 이제 10억 올라가고 이제 뭐 순항인 거잖아요. 그게 뭐.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건방져 보일까봐 좀 겁나는데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머님도 뭐 최근에 영상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러도달하고 이러도달하고 했을 때는 되게 성취감이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숨 쉬듯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냥 그런갑다. 맞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그런갑다.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재미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책을 내 이름 석자가 막힌 책을 내보고 싶다 이런 또 욕망이 있어서 또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고 네. 앞으로의 10년 더 기대가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컨텐츠가 있으신. 저도 그래서 저 후배들한테 많이 좀 나도 월급 박봉이고 똑같고 9급으로 시작했고 이제 네. 제 동기들 다 6급인데 저만 7급이거든요. 거의 휴직 육아가지고 오래 쓰고 이러니까 사실 전혀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만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 가장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승진 게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남들과 이제 승진 경쟁하는 거에서 잠시 내려놓고 네. 어차피 윗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야 되고 나를 좀 네.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나 이런 쪽에서 어차피 그렇죠. 직장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돈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오히려 일을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네, 선순환이 되는 약간 그런 되게 와닿았었어요. 네, 실제로 이게 네. 예전에 그냥 단순히 돈 받고 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최대한 일을 하기 싫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일하면서도 이제 안 해도 되는데도 이거 재밌어 보여서 이거 하면은 잘하면은 뭔가 좀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주 시민들한테 뭔가 재미를 줄 수 있겠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렘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일의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사가 저 어떻게 보든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메인인 거지. 재미. 예. 자기 비즈니스처럼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또 뭐 피아노를 좀 오래 쳤는데 끈 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그전에는 그냥 약간 좀 뉴에이지 간단한 음악들 이루마 막 그런 걸 치다가 또 우연히 제 친구 한 명을 또 고향 친구 한 명이 또 피아노 치는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봤는데 그 친구가 또 클래식을 잘 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내가 저걸 하면은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쇼팽 음악을 몇 개월 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몇 번 제가 치다 하다가 아직 내 영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네. 좀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 한 반년 정도 치니까 벌써 한 3-4곡 정도를 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매일매일 발전하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이 돈이 불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1억, 2억 해가지고 진짜 그 필수적인 단계가 지나가지고 그 정도에 좀 그게 되면은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0억, 200억 있어봤자 뭐 하겠느냐 막 이런 약간 생각? 낭만 가지고 살면 안 되겠느냐 맞아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까지만 도달하게 되면은 다른 또 재미를 찾아나가고 또 그죠. 네,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돈은 약간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정도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으면 삶의 주도권을 뺏기니까.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돈 때문에 뭔 어떤 힘든 시간을 고된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오늘 온 이유가 그런 거죠. 이게 저는 큰 파이어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 돈을 쫓으면 제 인생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면 서울에는 못 살 것 같아요. 서울에는 그렇죠. 네네. 집에 깔고 있는 돈이 너무 크니까 뭐 자산 가치가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주거 공간 하나인데 필요할 때 집 팔아서 뭐 생활비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부동산 자산의 최고 단점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한 개만 팔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육아직 다 써가지고 아내랑 딸이랑 셋이서 세계 여행을 마침 딱 80일을 다녀와서 줄베른 소설처럼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추억을 만들었고 어떻길래 딸은 사실 아직 어려서 딸은 몇 살이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가 가고 싶었던 낭만 넘치는 뭐 파리라든지, 그냥 뭐 로마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유럽에 간 적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때 못 갔던 이번에 미국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뉴욕 같은 데도 실제로 들어보면서 정말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평생 동안 그 이야기만 하면서도 가족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제 오늘도 어제 그때 재밌었지 않냐 하고.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저도 파이어를 하면 서울을 아마 떠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 여기 온다고 가정을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친구는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동호회 같은 거는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동호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거의 뭐 가족 위주로 살아서 그렇게 하는데 되게 동호회 같은 거에 뭐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수영 동호회도 되게 많아서 뭐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아기자기하게 다 붙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차만 있으면은 차가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차는 뭐 그냥 저도 그냥 낡은 차 타지만 그냥 뭐 300만 원짜리 모닝만 있으면은 5에서 10분이면 다 어디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볼일 빨리 후딱 보고 쉬기에 딱입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퇴근하고 오면 몇 시쯤이세요? 그러면?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육아기 뭐가 있어 2시간 조퇴를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바쁜 날에는 4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 한 4시 20분? 야. 근데 저는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다들 10분 만에 다 오고 이래서. 이거 완전 유럽 감성이다. 유럽 분들이 일찍 끝나고 나서 4시부터 막 테라스에서 맥주 드시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방 사는 게 그 유럽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책도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자기가 벨기에에 오래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가는 책을 쓰려고 하니까 좀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관련 책들을 몇 개 읽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벨기에에서 사는 거랑 느낌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도 뭐 좀 한적한 데 살다가 이렇게 뭐 오니까 여기도 한적하고 뭐 차로 그냥 가볍게 가면 되고 약간 이런. 그러네. 근데 주거 환경도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10만이 안 되는데 영주가. 10만 안 돼요? 네. 만약에 조금만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도 조금 뭐 브랜드나 그런 게를 더 필요하다 하면은 한 30에서 50만 정도 되는데 가면은 사실 또 웃기게 집값도 그런 데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기도 3, 4억대 천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서울 생활과 어느 정도 비슷하면 거의 흡사하면서도 이제 있는 건 다 있는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죠?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구미나 포항 정도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원주나 뭐 강릉 그 다음에 뭐 경기도권이야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만 해도 되게 없는 건 없어 보이는데 또 부동산은 뭐 3, 4억대 좋은 데 많더라고요. 3, 4억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신축이면 기본이 이제 3, 4억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최소 그런 자재비나 그런 게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출퇴근할 때 오디오북을 많이 듣는데 또 차에서 심심하면 노래 부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분이면 쾌적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사색도 할 수도 있고 뭐 차가 밀리는 것도 없을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걸어서 출퇴근했거든요. 그때가 그립긴 해요. 그래도 원래 사람이 진짜 그렇죠. 보통 도시에는 1시간 출퇴근 기본으로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20분 출근하는 거를 되게 좋겠다 하는데 저는 이제 걸어서 5분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20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셔야 된다. 제가 진짜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서울에 광명에 살다가 그 서울 쪽으로 출퇴근했거든요. 1시간 20분 편도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맨날 8시 한 반쯤 나가니까 출근하러.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뭐 7시 겨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겨울에 추우면서 이제 추울 덜덜 떨면서 이제 지하철 기다려야 되고 버스 기다려야 되니까 더위는 별로 안 탄다니까. 그 점이 진짜 행복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미혼 남녀들은 있나요?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요즘 추세 자체가 좀 결혼을 도시처럼 약간 뭔가 주거비나 그런 문화 때문이기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둘이 맞벌이 하거나 이러면 금방 자가 마련이 쉽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기업도 있거든요. SK 계열사도 있고 그 다음에 KTNG도 있고 한데 그런 데가 좀 좋은 직업군이고 뭐 제가 아는 거는 거의 공공기관 직원들이긴 한데 그 친구들도 요즘에 뭐 묻기는 그런데 뭐 은근 결혼 생각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결혼해야겠다 하면은 금방 다 하는 것 같아요. 금방 걸릴 돌이 없으니까 한해연애 해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뭐 둘이 대출 내가지고 뭐 1, 2억대 집 사가지고 일찍 자가 마련하는 거죠. 자가 마련해가지고 살다가 마음에 또 자기 성이 안 차면은 뭐 조금만 더 모으면 또 3, 4억대는 또 금방 가니까 주거가 확실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차 모으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집이 이제 뭐 마련됐고 하니까 돈이 모여도 딱히 재테크 관심 없고 하면은 이제 그냥 뭐 4, 5천짜리 차를 쉽게 뽑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거예요. 돈이 쉽게 모이니까 하니까. 대출금 나가는 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또 차는 여기 또 필수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죠. 한번 좀 살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저도 그간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서울에 해서 기업에 취직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시어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방시대위원회에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뭐 예상 안 한 건 아니지만 언론사 몇 군데는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것도 뭐 지역 언론사가 소개를 해주셨고 성공 사례잖아요. 솔직히 가정도 다 이루시고 자산도 어느 정도 축적하시고 그리고 뭐 삶도 만족하는 거면 그게 성공이지 솔직히 뭐가 성공이겠어요. 누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으시고 그런 거면 그런 길도 있다. 하나의 초이스로 생각해놓고 이렇게 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알 방법이 많이 적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또 재밌게 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완전히 정년까지 할 생각은 없긴 한데 군대 포함이라서 6년 하면 명퇴가 가능해서 그때 또 1차로 명퇴를 하고 딴 걸 할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대학교 갈 때까지는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선택의 영역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삶이 그것 때문에 완벽해지는 건 아니. 그렇게 되면 저는 지방에서 금융자산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뭐 집은 이렇게 놔두고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한 달 하면서 사실 어디 전 세계 어디든지 살아도 뭐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질리면 다시 뭐 한국 와가지고 여기서 또 운동하고 살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전 이번에 북반구 위주로 돌았지만 다음엔 남반구를 돌 생각이 있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그 남반구도 한 바퀴는 돌아봐야 되지 않나. 남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력도 그렇고 진짜 얼마도 바쁘실까봐 좀 더 얘기 한참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서 작가님 뵀는데 진짜 영주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금융자산을 풀릴 수도 있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고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된 하루의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제 책 정말 좋은 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살이도 정말 나쁘지 않고 요즘같이 비싼 서울 집값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또 재테크는 금융자산을 통하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지방시대가 오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꼭 한 번씩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또 다음에 서울로 가겠습니다.